원. 좋아, 좋아. 아니. 원래 카메라 켜고 방송 들어오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신다. 됐어. 우리끼리 천진난만하면 잠시 미뤄두고 인사 부탁드려야죠. 아, 네. 안녕하십니까. 됐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됐어. 그 우리끼리 천진난만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즐거워. 아, 원래 또 재밌자고 하는 거죠. 네. 자, 오늘 지금 이제 민욱 동지가 열심히 지하철에서 뛰어오고 있고요. 네. 네. 오늘 오늘 좀 너무 덥죠? 덥긴 덥죠. 아, 네. 저도 약간 지치는 것 같은데 네. 또 오늘 동지들 만나고 같이 얘기하고 이런 생각하니까 네, 그렇죠. 제가 약간 그 네. 바카스 같은 효과가 있어가지고 청량하게 왔습니다. 제가. 아, 진짜? 아, 정말이지. 아, 네. 아유, 사람을 천진난만한 거 보셨잖아요. 사람을 못 믿는 것처럼 묻었어요. 네. 자, 우리 저기시네요. 어우, 네. 여기 뭐 아직도 헤매시네요. 아, 그죠. 아,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애초에 이런 기능 자체를 모르셨던 분이고 그러니까. 물론 이런 실수도 하긴 해요. 네. 아, 지금 요즘엔 소리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잘 들리시는지, 우리 마이크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 영상을 보면 제대로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쵸? 네, 네. 네, 저도. 페북 라이브에서는 가끔 안 들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게 저희 탓인지 아니면 개인 탓인지. 페이스북에 주커버거의 탓인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네, 커버를 잘 하시길 바라겠어요. 네. 네. 그래도 최선을 다해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더 여기서 어떻게 더 해? 네? 여기서 어떻게 돼? 마이크 바꿔? 아니 뭐 하겠다고 해야죠. 저희는 손 놓고 있겠습니다. 아, 이거 방송인의 태도가 아니시네. 지금 아직 오프 아니야? 온이야, 온? 네, 네. 네. 오늘 방송은 이제 시작할까요? 네, 그러면 시작해 주시죠. 네, 시작해 네. 주시죠. 네. 안희정의 임시정부 8월 1일, 8월에 오늘 첫 날입니다. 벌써 8월이군요. 네, 어떡하죠? 8월입니다. 8월 아, 1일 화요일. 진짜 끔찍하다. 그쵸? 좀 있으면 한 살 더 먹네. 아직 5개월이나 남았는데 세월이 참 8월 1일 화요일 안희정의 임시정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도착을 하셨더라고요. 안희정 지사님께서 러시아에서. 네, 마치 언제 오시나 오늘 안 그래도 도착하실 때가 되신 것 같아서 하셨나 안 하셨나 궁금했는데 네, 오늘 팀 스틸버드 영상이 안 그래도 아까 마침 페이스북에 뜨더라고요. 네, 덕분에 알았어요. 이제 도착하신 거를. 네. 먼 길 다녀오셨네요. 네. 그죠. 몇 시간 걸리죠, 비행기? 만약에 페페를 볼 것 같으면 10시간? 9시간? 오, 10시간, 아, 9시간. 유럽 가는 시간 정도 걸리네, 뭐. 프랑스 뭐 이렇게 가는 시간. 거기보단 조금 덜 좀 걸릴 수 덜 있는 걸려요. 네, 네. 덜 돌잖아요. 저 스위스 11시간 이렇게 걸리네. 아니 근데 저도 지난번에 올해 뭐 뜻하지 않게 테라비브를 갔었어요. 오. 네, 육지의 고원지대 지나가는데 비행기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겉으로는 티도 못 내고 속으로 얼마나 쫄았는지. 저 남자 옷 그러게. 네, 옷 또, 없고요. 옆에 우리 회사 다른 여직원도 있고 그래갖고 내가 쫀 거 티도 못 내고. 가오가 있지. 옷 없고 가오가 있어. 쉬고 있는데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나라에 따라서 퉁퉁 떨어지는 느낌이 나는. 그런 데가 있어요. 어. 특히 뭐 여기 그 남반구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어디지 그 약간 타이완 지나갖고 조금 가다 보면 그 무역지대 있거든요. 네. 거기서도 툭툭 떨어지거든. 재밌겠다. 재밌긴 진짜 그 오만 잡생각이 다 나. 내가 그동안 뭐. 재미도 한 100m 위에서 이렇게 떨어져야지 느끼는 거지. 한 1000m 위에서 떨어지면 느껴지지 않아요. 100m 위에 떨어지면 더 무서워. 아니 감은 없겠다. 저 위에서 떨어지면. 네. 네. 떨어져 꿈꿀 때 왜 벼락에서 절벽에서 떨어지는 느낌. 키 자라는 거예요? 아직 보시나요? 나는 절대 꿈을 안 꿔가지고. 네. 아직 성장님 줄 알고.
사람은 늘 성장하는 거니까요. 네, 철부지야. 좋은 얘기죠. 철부지나. 오늘 진짜 뭐 안세현 동정 네. 전하다가 이제 러시아 얘기 나오다가 또 그러니까 우리 알스 러시아- 신잡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옆으로 러시아는 또 우리 이태원 동지가 또 전공이죠.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전공이에요. 네. 러시아 문학도로서. 러시아 책을 많이 본 거지 러시아 네. 자체를 많이 보고 다녔어요. 어. 이렇게. 네. 러시아 가보긴 했어요? 아, 네. 네, 갔다 오, 왔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너무 관심이 없었네. 네. 우리가 김소월 씨를 많이 읽었다고 해서 한국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영문학도가 그쵸. 그죠? 노문학도지, 노문학도. 너무나 그때 영문학도가 뭐 영국에 다 잘하는 거 아닌 것처럼. 그렇지만 왠지 더 잘 알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그럼요. 어떠세요? 저도 뭐 아는 게 상트페테르스부르크 그러면 뭐 네. 발레와 예술의 도시 네. 그런 느낌이 남아 있고요. 옛날엔 또 레닌그라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네. 주 이름이 레닌그라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아무래도 레닌 그러면 우리 블라디미르 레닌 생각하잖아요. 네, 그 그분의 볼셰비키 이름이 맞아요. 혁명에.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름을 땄다면 어찌됐든 뭐 혁명의 기운이 느껴지고 네. 막 이런 도시인데 또 우리가 충청남도하고 레닌그라드 주가 서로 이렇게 뭐 2000년인가 결연을 맺었다면서요. 네, 2000년에 결혼을 맺어서 17년 동안 약 42차례 한 230여 명이 이제 교류를 해왔고요. 이거 꾸준히 한 거네. 이번에 단발성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네. 이번에 가져가지고 그 9월에 금산 임삼 네. 금산 임삼 아. 가지고 네. 축제에 초대를 했다고요. 그쪽 주지사들이 네. 찍고 금산 세계 인삼 엑스포. 그렇게 하니까 아. 어렵죠. 네. 네. 베트로첸코 주지사를 초청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중에서도 9월달에 이제 충남 금산으로 이제 오기로 한 방문을. 걸로 그렇게 해서 좀 더 이제 우애가 깊어지지 않을까. 이제 러시아에도 인삼 팔겠나? 은근히 인삼은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하니까요. 우리나라는. 그 이 도시는 무슨 뭘로 유명한 도시인가요? 여기 그러니까 레닌그라드 주하면 우리나라의 좀 주 개념인데 그 땅이 워낙 크니까 약간 미국의 스테이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거기에 수도가 아까 말씀하셨던 상트페테르부르크. 네. 그 발음하기 어려워. 발음이 좋네. 저처럼 그러니까. 페테르스부르크 이렇게 안 하고 페테르부르크. 그게 이제 러시아 발음을 하면 페테르부르크라고 해가지고 페테르부르크. 페테르부르크라고 하고 거기가 원래는 이제 황제가 있을 때는 거기가 수도였어요. 거기가 수도였다가 거기서 혁명이 일어났죠.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황제가 밀려나고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그때 레닌이 모스크바로 수도를 옮기면서 이제 다시 모스크바 수도 시대가 열린 거고요. 그래서 레닌그라드구나. 그렇죠. 여기를 그래서 북방의 수도로 불린다고. 치면은 원래 모스크바가 정통적인 수도였고 페테르부르크가 황제가 이제 유럽을 배우자 그래서 만든 새로운 수도고요. 네, 그래서 양도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서울, 부산 같은 그런 지방 도시 느낌이 아니라 여기도 수도, 저기도 수도. 그지 옛날에 우리 반가운 또 민동지가 들어왔네요. 그분이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센스. 오늘 조심스레. 놀라지 마십시오. 화면에 사람이 없어진 게 사람이 정말 없어진 게 아니라 화면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줘야 되나요? 네, 데이비 카퍼필드 말씀이죠. 일단 굉장히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냉정합니다. 단칼이야. 그래서 이제 페테르부르크가 이제 독일식 이름이잖아요. 마을이란 뜻인가요? 따온 이름이라서 이제 부르크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혁명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황제 전대주의의 이름을 떼버리자. 그래서 황제 이름을 떼버리고 이제 혁명 영웅인 레닌의 이름을 붙여서 레닌그라드. 그라드가 이제 슬라브어로 도시 이런 뜻이거든요. 레닌그라드로 바꿨는데. 바보 도트는 소리. 계속. 이제는 진짜 이해가 깊어지네요, 갑자기. 이제 아직 그걸 페테르부르크를 이제 포함한 전체적인 주는 레닌그라드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제 그 주도라고 하죠, 주도. 거기는 이제 페테르부르크라고 이름 다시 돌아갔어요.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페테르부르크 출신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옛날에 페테르부르크의 부시장이었어요. 또 족보가 있네요. 네, 부시장에서 이제 대통령으로 올라오면서 당시에 이제 페테르부르크에서 좀 자기를 도와주던 사람들을 같이
이제 모스크바 크렘린 등으로 데리고 갔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좀 페테르부르크가 약간 좀 7세 도시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에서도.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우리도 뭐 부산 출신의 뭐 대통령, 뭐 어디 출신의 뭐 이런 게 또 먹어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 입문을 푸틴 대통령이 페테르부르크에서 했고요. 이제 그 빨로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거기에 힘입어서 대통령까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네. 그 이번에 방문하신 김에 또 이범진 선생님의 묘를 또 방문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독립운동하시다. 네. 대한제국 최고의 러시아 공사로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다 순국한 선생의 숭고한 뜻을 되새겼다. 이렇게 기사를 기사가 나왔네요. 대한제국 주 러시아 공사. 이거 안지사님 다운 행보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이 러시아 방문 소식을 저기 하면서 또 이게 누가 이제 색깔 논쟁으로 뭐 이렇게 갖다 씌우면 어떡하지? 근데 여기가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융성한 것 같아요. 원래 거기 뭐 타이가 숲이 있어서 그런지 뭐 임업도 발달했고 또 농기계 뭐 이런 거 중심으로 해갖고 비철금속 재련, 기계공업도 있고 목재 가공 재지, 임업. 중공업 분야는 굉장히 강합니다. 옛날에 소비에트 시절에도 미국이랑 한판 붙으려면 기초과학이나 이제 무기 생산에 관련된 어떤 중공업 계열을 굉장히 융성시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도시가 주가 또 충남하고 이렇게 연을 맺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그렇죠? 어떤 계기를 이렇게 했는지가. 일단 뭐 여러 가지 공통성이 좀 있겠죠. 우선은 서로 간에 이익이 있으니까 이제 자매결연이 맺어지는 거고 그런 유사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저는 뭐 레닌그라드라는 이름에 또 이렇게 2000년이면은 그때는 안지사님이 지사를 하기도 이전부터 원래 인연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 되시기 전에. 그리고 그때는 충청남도 지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이제 우리 안지사님은 사실은 앞에 있었던 어떤 업적이나 그런 이와 같은 친선관계 이런 거를 계승한 계승자지 이 인연을 이제 새로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실드하시는 거예요? 아니 실드는 아니죠. 혹시 빨갱이 논쟁에 걸릴까봐 그거는 또 아닌가. 우리 또 정동지의 또 애정어린 실드가 약간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네. 러시아는 빨갱이 나라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자본주의가 돼 있어요. 하긴 요새 우리가 약간 좌편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뭐 거의 전제주의 국가이기도 하고 사실. 네. 빨갱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갑자기 그 말씀하시는 순간 제가 검색을 했는데 안희정의 함께 혁명 이 표지가 빨간색입니다. 혁명이라는 글자 빨간색. 근데 분홍색이지. 옛날엔 진짜 그런 해프닝이 있었대요. 그 금서 뭐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 전혀 그쪽하고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막스하고 칼 마르크스하고 이름이 비슷하다고 이제 그 못 갖고 들어오게 한 적이 있다래요. 지금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훨씬 더 융통성이 생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 안희정 지사님께서 러시아에서 귀국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오늘 러시아 얘기 또 뜻하지 않게 러시아 역사까지 제2의 도시 레닌그라드 주 얘기해봤는데 그다음에 또 요새 또 핫하게 또 열병암 뉴스가 또 계속 따라다니고 있어요. 이게 사실 뭐 좋은 뉴스는 아닌데 계속 지금 안희정 지사님을 괴롭히고 저희 지지자들 더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전에도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그때도 이제 요지는 그런 거였어요. 열병합 발전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그 누가 토를 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만 열병합 발전을 할 때 어떤 연료를 쓰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단순히 LNG 연료만 써달라고 지금 이의를 제기하면서 뭐 집단 민원이 일어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이제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지만 그러면 대도시 안에 있는 원래 이제 열병합 발전소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발전소에서는 전기만 생산하잖아요. 특히 이제 이거는 아마 수력 발전보다는 이제 화력 발전에 가까운 건데 무언가를 태워가지고 나오는 어떤 열 에너지 이런 걸 가지고 뭐 터빈을 돌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것과는 별개로 뭐 일단 발전소에서는 전기 생산하는 게 목적이고 태우다 보면 당연히 열이 수반되잖아요. 근데 수반되는 열을 이게 열병합 발전소는 보통 신도시나 큰 도시 지역 안에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발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가연성 연료를 가연성 쓰레기를 태워서 나온다. 그것과 근데 쓰레기만 태우면 이제 불이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연성 쓰레기 나오는 거를 우리가 SRF 뭐 이렇게 해갖고 그 연료의 통칭이고 LNG는 알다시피 이제 액화 석유가스죠. 네, 액화 가스를 쓰레기만 태우면 안 타니까 그 위에다 이제 기름 붓듯이 LNG를 같이 해갖고 태우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LNG만 태우면은 거기서 나오는 어떤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뭐 거의 없거나 현저히 작겠죠. 근데 이제 아마 그게 뭐 타다 보면은 이제 가연성 쓰레기 중에는 어떤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이제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집단 민원이나 시위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뭐 나오는 그 어떤 배기가스나 이런 부분을 이제 측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순수하게 LNG만 써달라 이게 그렇죠. 민원의 요지고 네, 이제 그 SRF하고 네. LNG를 섞어서 같이 태우자 하는 게 기존의 설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LNG만 태우는 거는 이게 비단 내포 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목동도 있고 우리 동네도 있고 대부분의 1, 2기 신도시에 들어있는 열병합 발전소들에서 대부분 이제 가연성 쓰레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SRF라고 분류되는 연료와 고체 연료와 LNG라는 기체 연료를 같이 태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일정 부분 뭐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그 발암 물질이 뭐 전혀 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보면서 왜? 이쁜 얼굴 좀 저쪽 좀 네. 당해달라는 얘기. 네, 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기준량에 미치지 않는 양이라고 해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좀 서로가 이제 양보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건 네. 관리의 문제지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된다고. 뭐 네, 이렇게만 해갖고는 사실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런 건 이제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시스템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집 앞에 열병합 발전소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반갑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가연성 쓰레기지만 어찌됐든 쓰레기가 들락날락하고 근데 그거는 일견 뭐 이해는 가죠 인간적으로. 근데 안 그러면 어디다 짓죠? 그러니까 그런 뭐 우리가 전기도 필요하고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떤 여론 삼아서 발전도 하고 폐열을 이용을 해서 난방도 하고 이렇게 하는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그러면 그거를 어딘가에는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내포 신도시 말고 다른 데다 지으려고 그러면은 또 다른 지역에서는 그걸 반가워서 이제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데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결정 단계에서 내포 신도시로 결정을 하게 된 그 절차와 절차적 그러니까 정당성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절차가 뭐 정당했느냐라는 것이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뭐 투명하게 결정이 된 상태고 그 뭐 어쩔 수 없는 어디다가는 지어야 하는 상태고 이러면은 시스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야 할 부분이지 이렇게 반대만 해서는 안 되는 아니 그리고 지금 뭐 다수가 반대하는지도 약간의 의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 지사님이 러시아 출국 전에 아마 이제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어찌됐든 상당한 숫자의 사람 또
이제 도의회에서도 이제 의원들이 또 그런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어서 한번 재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게 재검토를 해도 결론이 바뀔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결국은 이제 향후에 어떻게 지혜롭게 잘 운영을 해가지고 그런 우려들을 희석시키거나 이제 없애면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 그런 문제가 오히려 남아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안희정 지사님의 특유의 협치와 대화의 능력을 보여주신 게 뭐냐면 그 열병합 발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것에는 당시에는 이제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는 많이 달라진 만큼 뭐 재검토를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예, 그리고 뭐 시대적 변화와 새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다른 열 공급 방식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예, 안희정 지사님의 그 진정성을 믿고 좀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은 뭐 정치라는 게 이제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이 으뜸 기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대화와 타협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뭐 안희정 지사도 제시하고 계신데 이게 참 고통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저부터도 그렇게 설득될 마음 자세가 정말 열린 상태로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땐 갸우뚱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래도 노력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우리의 보고, 숙명입니다. 네, 그렇죠. 얼굴 보고 직접 얘기하는 것이 대면에서 얘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내포 신도시 주민들도 왜 하필이면 우리 지역이어야만 하는가에 네. 대한 설명을 못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반대를 하시겠죠. 그렇죠. 그걸 이제 얼굴 보고 우리가 이렇게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러시아 방문하기 전에 네. 이슈 꺼낸 거는 저는 약간 정략적인 부분 가기도 전에 좀 어쨌든 뭐 외자 유치라든가 그런 실적을 쌓아나가고 있으니까 정략적으로 좀 흥결내기 위해서 그 전에 정치적인 좀 정치 공세하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할 만한 얘기를 한 거 있을 텐데 언제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저들 쪽에서는 그걸 잘 뭐 활용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네. 네. 아니 뭐 저도 이제 기사 검색하다 보니까 약간 의문이 들거나 의심이 드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근거가 박약해갖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치에서 그런 의심을 안 했으면 좋겠어. 음모론이야? 안 하고 그냥 얘기 좀 할 수 있는 네. 날이 왔으면 좋겠어. 우리 손흥민님이 미영님 얼굴 좀 보여달랍니다. 그래서 저쪽 좀 찾아. 네. 라이브를 하고 있으면 어디가나 화면을 쳐다보면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알았어요. 모두가 이제 훈훈하시네. 네, 훈훈하시네요. 네. 네.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오늘 급작스러운 김정은의 돌발 행동, 이게 뭐야? 사춘기야? 김정은 사춘기 같은 질풍노도식인가요? 네? 저보다 연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철부지 행동을 하니 네, 저희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중이 지나면서 좀 안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2병 행동을 하고 있으니.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막 줄기차게 쏘잖아요. 유화적인 제스처도 들어가고 강경 발언도 나가고 또 한두 나라가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고 뭐 트럼프에 시진핑도 한마디 하고 푸틴도 한마디 하고 아베는 방방 뜨고 이러는데도 그 끊임없이 그러고 있는 걸 보면 뭔가 정해놓은 원칙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마이웨이. 네, 저는 마이웨이. 그래서 저는 두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남한이랑 얘기 안 한다. 남한이랑은 얘기 안 하고 나는 세계적으로도 상대하면은 뭐 트럼프 정도, 미국 대통령 정도 상대할 스케일이지. 남한 대통령하고는 내가 말을 안 섞는다. 이런 원칙을 일단 가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어찌 됐든 핵탄두 개발한 거를 미사일에 실어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능력을 갖추고 난 다음에 얘기하겠다.
이 두 가지는 정확히 아닌가. 안 그러면 그 아까 얘기하셨던 그 제목 이거 뭐 사춘기야, 질풍노도야 이거를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보다 연상인 사람인데 나보단 연하라 말 막 하는 거야? 사춘기 질풍노도 찡찔 수도 있겠죠. 그렇죠. 워낙 저 사람 자체가 좀 불안정한 위치에서 그렇지. 이제 권력을 잡았고 네.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럴 수는 있겠으나 아까 고동동 씨가 말씀하신 대로 남한이랑 얘기할 생각은 진짜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문재인 대통령이 판을 잘 깔아놓거든요. 그냥 못 이기는 척 수락하면서 네. 대화로 나올 만도 한데 저러는 거 보면 이제 정말 남한이랑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대북 노선이라는 게 좀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죠. 대선 후보 내내 대화를 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해오셨는데 상대 쪽에서 아니 난 싫은데 치워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대북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변수가 있었어요. 변수. 그게 변수. 그러니까 대화를 거절하고 난 대화 안 할 거야라고 그렇게 할 줄은 생각을 못한 거. 일단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이제 북한한테 제재할 수 있는 카드라는 게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대충 얘기를 해가지고 너네가 좀 핵 실험 그런 거 안 하고 미사일 안 쏘고 이러면 우리가 미국한테 잘 얘기해가지고 원조도 해주고 뭐 중국한테 잘 얘기해가지고 뭐 경제 협력도 하고 이렇게 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나라들과 얘기를 해가지고 해줄게. 그러니까 딱히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랑 이야기할. 어차피 그럼 내가 직접 가가지고 트럼프랑 얘기하고 시진핑이랑 얘기하고 그러지 왜 내가 당신이랑 얘기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이제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은 원래부터도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전협정이라고 얘기를 할 때 정전협정을 체결한 당사국이 사실은 북한하고 미국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어떻게 보면 코리아 패싱이 있었던 건가요? 좀 슬프지만 어찌됐든 이제 그때도 우리가 이제 주체 문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김일성 때부터 뭐 남한에 대해서는 좀 깔아보는 뭐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하고는 좀 다른 게 그때는 이제 군사력의 크기도 그렇고 경제력의 크기도 그렇고 뭐 남북한이 오히려 북한이 위에 있는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될 정도로 상당한 뭐 지금 같은 이런 일방적인 격차가 있는 게 아니죠. 지금은 남한의 경제력에 비해서 아마 뭐 한국의 웬만한 재벌 기업만도 못할 거예요. 북한이 갖고 있는 GDP 구조나 GDP의 규모 뭐 이런 것들은 한국의 큰 기업 하나 정도밖에 안 될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무력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근데 무력을 가질 때 이제 돈이 있어야 재래식 전력은 유지할 수 있는 건데 돈이 딸리니까 나중에 재래식 전력으로 균형을 맞춘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니까 결국은 뭐 핵이나 화학무기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선회했던 거고, 그 선회하게 된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한 10년 이상 전서부터 차곡차곡 진행한 얘기인 것 같아요. 거의 김일성이 죽음 이후로 그런 노선을 잡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문 대통령이 이제 베를린 구상이나 이런 거는 그러면 아예 접어야 되나? 저는 접기에는 또 너무 아쉬운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통일을 염두에 두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주체가 돼서 어떤 통일을 이끌고 뭐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태훈 동지 말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것은 이제 뭐 사실은 입지가 많이 줄어든 거죠. 베를린 구상 뭐 이렇게 해갖고 신베를린 구상 독일 갔을 때 문 대통령이 발표하시고 이렇게 했지만 너무 화답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ICBM까지
이 지금은 적어도 사거리에 있어서는 입증이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대기권을 재진입하는 기술이 있느냐, 정말 명중률 높게 정밀 타격 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다시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미국 동부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사거리는 확실히 그 추력이 확보됐다는 게 지금 뭐 학자들의 공통된 분석이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갖고 있는 ICBM이나 이런 거하고는 어떤 통제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전혀 다르게 느끼겠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지를 좁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는 정말 드네요. 그러면 예전과 다르게 미국이 궁금한 게 미국이 예전에는 뭐 북한을 직접 뭐 제재를 한다던가 뭐 이렇게 유엔에서 직접 제재를 한다던가 하는 방법을 썼는데 지금은 왜 중국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미사일을 쏘자마자 그 트럼프가 중국에 압박을 가한 모양새를 취했거든요. 중국에 이제 압박을 가할 것처럼 이제 그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중국에 이제 막 그걸 시사했단 말이에요. 압박을 가할 것을 그렇게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북한을 제재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인지 저는 이제 그게 궁금을 한 거예요. 왜 과거에는 이제 직접 대화를 뭐 한다던가 이렇게 직접 제재를 했단 말이에요. 너네 그러지 마. 뭐 이제 이렇게. 그럼 지금 왜 중국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북한을 핑계로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미국을 지금 따라오고 있는 어떤 중국을 어떻게 보면 더 제재하기 위한 북한을 이용해서 중국을 더 제재하고 더 따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오히려 좀 들더라고요.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옛날에는 아무리 중국이 커지니 해도 그러니까 위협적이지 않았는데, 예, 그러니까. 네, 그때만 해도 한 10년 전만 해도 미국 대 중국의 국력 차이라는 게 거의 1대7? 그러니까 중국이 7개가 모여야지 미국이랑 이제 싸워볼 수 있는 그 정도 전력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지금은 많이 쫓아왔겠죠. 이제 그냥 그렇죠. 미사일이 북한이 쐈으면 당연히 북한한테 직접 뭐 제재를 가한다던가 북한하고 대화를 한다던가 북한한테 어떤 뭔가 이런 제스처나 뭔가 이게 가야 되는데 바로 그냥 중국한테 간단 말이에요. 무슨 대화라든지 무슨 뭐 이런 대화라든지 액션이 바로 그냥 중국한테 가버리잖아요. 이거는 기다렸다는 듯이 미사일을 쏘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우려되는 게 이렇게 중국과 미국의 머릿속에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라는 게 남한과 북한이 아니라 그러니까 동아시아 정세의 당사자로서 미국 대 중국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남한이 사드를 하면 남한을 압박해가지고 동시에 또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쓰고 북한이 또 뭔가를 하면 북한을 핑계로 뭐 중국을 압박하는 형태로 간다는 말이에요. 저도 좀 공감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북한을 압박하는 방법이 뭐 있나? 그러면 군사적 옵션이라고 정말 군사력을 활용을 해갖고 타격하는 것 이외에는 나머지는 간접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간접적인 방법은 뭐냐면 북한을 고립시키는 거예요. 근데 고립시키려고 그러면 결국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근데 경제적 고립에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디에 의존하고 있냐면 결국 중국이랑 교역하는 게 북한의 교역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특히 송유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원유를 봉쇄하려고 해요. 그러면 정말 북한은 안 돌아가니까 이제 꼼짝 못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북한을 고립시키는 거는 중국과 북한의 교역을 끊는 것이라고 미국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태훈 동지 말에 최근에 이제 키신저라는 옛날 미국의 유명한, 미국은 이제 뭐 외교부를 국무부라고 부르잖아요. 국무장관을 하던 유명한 외교관이 있어요. 30년 전 사람 아닌가요? 그죠. 근데 이제 이 한반도의 현 시점의 해법을 키신저가 이제 제시한 게 있어요, 최근.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제
차라리 중국하고 중국의 우려는 뭐냐? 이건 표현동지가 전에 다른 이슈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 건데 남북한이 통일되는 거에 부담된다는 거예요. 중국에. 중국은 점이지대가 필요하고 미국이 뺑 둘러서서 이제 포위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한반도마저 봉쇄되면은 사실상 중국은 꽉 막힌 게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군사적으로나 여러 용도로 점이지대가 필요하다. 그 점이지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인식을 주고 그 정도까지만 중국의 양해를 얻을 수 있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서 빼버린다고 해서 중국을 안심시키는 것도 하나의 외교적 방책이 되겠다. 이런 안을 제시한 게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미국과 중국이 어찌됐든 이걸 한반도의 남북한의 문제로 보는 것보다는 동북아를 중심으로 하는 자기들끼리의 대결과 또 거기에 세부적인 남북한 간의 대립으로 보는 거고 또 상당히 규모가 있는 세력인 이제 일본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같이 맞물린 그와 같은 사안으로 보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중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뭐 어디다 쏘든 뭐 하든 이거는 그리고 중국이 뭐 북한이 송유관에 어디랑 연결돼 있어서 뭐 어떻게 뭐 중국이랑 뭐 교역을 하고 뭐 먹고 살고 뭐 산업 뭐 경제 활동을 하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중국과 미국의 그 서로 뭐 목을 죄는 빌미만을 줄 뿐인 거죠. 북한이 어떻게 하든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래서 우리는 그 빌미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럼 누구 편을 들 것인지를 그런 외교적인 실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국론이 분열되잖아요. 북한 사들을 북한은 어떻게 해야 되네, 뭐 말아야 되네, 문재인이 잘못했네, 안 했네, 저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사드 설치가 뭐 임시 방편이든 뭐든 간에 이거를 지금 논란을 우리끼리 이 논란 자체가 너무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외교적인 차원에서만 지금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가 도대체 지금 이 정세 속에서 미국이랑 중국에 낀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를 논의를 해야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 설치를 하라고 했나요? 예, 지금 그렇게 했다고 그 말이 임시라는 말이 뭐 무슨 의미냐 이걸 지금 따지고 잘했네 못했네 지금 이렇게 지금 그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단 사드 배치 자체는 기정사실로 그런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잘했네 또 무슨 평가를 한 다음에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걸로 지금 뭐 국민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정치에서도 그렇고 그런 걸로 지금 국론이 갈라져서 이런 어떤 이렇게 낭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감정적 낭비든 뭐 정치적 어떤 그런 에너지 낭비든 이런 거를 할 때가 아니라 이 지금 중국과 미국의 이런 자기네 힘겨루기 사이에서 지금 북한도 지금 미사일 쐈는데도 지금 북한한테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미국이 지금 북한한테 뭐라고 하기를 해요? 중국 갔다가 뭐라고 하는데 이 마당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느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지금 논해야 될 때라는 아니 거죠. 북한한테도 뭐라고는 하죠. 아니 그러니까. 네, 우리 함께 얘기하자 그래서 우리 동지들도 이제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계신데 뭐 여기 관련된 부분 한꺼번에 같이 보면서 우리 설미모님은 미국의 중국 압박은 북한을 지렛대로 한 중국 압박용이지 결국은 그렇죠. 미국의 패권주의다 이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얘기를 인용해 주셨고 그분이 그렇게 좋은 말씀하셨군요. 그 배영희님도 뭐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중국이나 러시아도 이제 고육지체가 아니냐. 우리는 이제 빌미 잡히면 안 된다. 또 뭐 조현선 씨는 이제 송유관 압박은 제스처일 뿐이지 현실적이진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 그쵸. 또 김연경 씨는 한국이 육자회담을 주도하면은
북미에서 남북으로 말려서 그걸 중국이나 미국도 결국 원치 않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도 아까 미영동지 얘기하시는 부분의 해법도 그게 아닌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 중간에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각자가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게 어떤 건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중국도 견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북한 문제도 저거 해결을 해야 돼요. 미국한테는 ICBM에 핵탄두가 실려서 날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내치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과연 보거든요. 북한이 이거 쏠 수 있을까요, 미국으로? 네, 가는 길에 다 얻어맞고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근데 못 쏘지.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네. 미국은 본토를 공격받는 거에 대한 굉장한 공포가 있습니다. 근데 못 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9.11을 얻어맞았잖아요. 네. 또 하나는 그게 공격인지 음모론도 있던데. 심지어는 그런 북한은 얘기예요. 그만한 핵전력이나 ICBM을 개발하는데 적어도 앞으로 20년 이상 걸릴 걸로 5년 전에도 내다봤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목전에 온 거죠. 1년 이미 개발했을지도 모르고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이 북한이랑 싸우면 당연히 일주일 안에 북한은 없어집니다. 지도에서 없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국을 목죄는 데만 지금 온 신경이 다 가 있다니까 트럼프는. 그것도 그렇지만 일단 본토를 공격당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공격당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시전자권을 빨리 회수를 하고. 지금 다른데 아니 그거하고 독립적인 어떤 군사의 어떤 국방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다 철수하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추구해, 바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약간 좀 미래의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얘기할 일이 아니야? 현실적으로는 그걸 그렇게 말하기는 좋아요. 네. 전작권도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는 거는 주권의 상당 부분을 포기한 듯한 인상을 가져요. 역사적 평가에 있어서는. 근데 진짜로는 이제 죽냐 사냐 하는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불안하신 거예요? 불안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성취하기가 어려우니까 말로야 번들어하게 누가 못하냐.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말로 으쌰으쌰 하는 거는 저는 무책임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전작권 훼손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약간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작권은 원래 한국 전쟁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근데 그 대한민국의 장교나 장군들이 워낙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가지고 미국이 쟤들한테 맡겨놓으면 안 되겠다 해서 뺏어온 거예요. 일단 그것부터가 시작된 거였고, 네, 그래서 우리가 전쟁 상황 속에서 북한에 충분히 이제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잘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이거를 일단 증명을 먼저 해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두 번째로 과연 전시 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정말로 손해인가 아닌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물론 이제 주권 국가고 독립 국가니까 이제 미래에는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건 맞지만 현재의 시점,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대결하고 있고 일본이 우경화돼서 재무장을 하려고 하는 상황, 그 다음에 러시아가 다시 옛날 소련 시대처럼 이제 거대한 국가로 다시 꿈을 꾸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그냥 우리 주권 찾는 거 좋죠. 독립하는 미국이 한국의 군대를 함께 통제를 해가지고 같이 움직인다는 거와 우리가 독립적으로 어떤 작전을 수행한다는 거, 이게 주변 국가에게 어느 게 더 압박이 클까? 이런 문제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러시아 갔다가 금방 돌아오신 우리 안상사님인가요? 그래서 안희정 지사님이 전에 이제 우리 외교 국방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좀 이렇게 상기가 되네요. 그래서 저는 안 지사님이 이런 주체적인 발언이나 우리가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작권을 당장 환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환수하고 이러는 것도 우리가 어찌됐든 한미동맹이라는 골간 이거를
당분간은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그 위에서 동북아의 외교 전략을 짜거나 어떤 군사적인 선택이나 군사적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는 그게 우리가 이제 뭐 주체성을 포기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무력 그거를 감수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진정한 용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또 많은 지금 문재인 정부 지금 휴가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지금 뭐 예. 노는 게 아니지 뭐. 근데 또 그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네. 일부러 그렇게 휴가 간 거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왜요? 네? 왜? 여기 미사일 터지자마자 호기 좋게 휴가를 떠난 것이다. 북한 보기 좋게, 그러니까 호기 좋게, 호기스럽게, 호기롭게, 예, 의연하게 호기롭게 간 것이다. 얼마나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저는 얘기 쭉 듣다 보니까 네. 나만 빼고 이 전 네. 지구상에서 남북한 통일을 바라는 국가가 누가 있을까? 예. 다 없으니까 일이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북한 미국도 저도 안 바라니까. 북한도 원하지 않고 당연히 북한은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자신의 체제를 내줘야 되니까. 통일은 막 통일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교류가 그냥 자유롭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군인이 이렇게 이거 총 들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국경으로서만 존재하고 자유롭게 여권을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만 돼도 그리고 교역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민간인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만 돼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상황은 이제 김씨 정권이 무너져야지 가능한 거라서. 또 그 모습들이 통일로 이제 가는 길일 거기 때문에 통일을 그렇죠. 바라지 않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것조차 개선되기를 대놓고 아니 원할 근데 수가 없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DJ가 김정일을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렇게 공존 정도만 돼도 좋겠어요. 교류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공존. 근데 교류를 하면은 자기네 정권을 보존할 수 없다고 김정은 정권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정보가 흐르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왕래하는 걸로는 정권 유지를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핵무기를 근간으로 하는 물리적인 억제력을 가지고 자기네 정권도 유지하고 뭐 외교에서도 고립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암담하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류의 그 시도는 계속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주의라서. 네, 아니 하기는 그건 뭐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저는 갑자기 김정은이 나보다 어리다는 생각이 여기 악순환인 것 같아요. 악순환. 네. 이것 때문에 그러나? 네. 아무튼 그래서 뭐 다음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뭐 통일 문제를 더 심도 있게 얘기하기는 좀 부족한 네. 어려운 문제라서 네. 네. 아니, 그래서 네, 뭐 마무리를 지금 하고 예 네. 저기 하면은 아마 제가 마무리 하신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드리면 원래 이제 저는 사드 배치 때문에 지금 중국이 빼든 보복 카드가 무서워요? 아니 그죠 이게 경제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근데 네. 저는 오히려 그냥 기왕 이렇게 내친기면은 불확실성 이제 번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이 그러는 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중국은 지금 이제 뭐 이것도 제가 어떤 학자들의 주장을 그냥 듣고 옮겨드리는 건데 이제 시진핑이 2기 집권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 마오쩌둥 때부터 어떤 최고 지도자가 한번 정한 거는 쉽게 번복하지 않는 특성을 보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기 집권에 들어가면서 이제 아마 시진핑이 기왕에 결정했던 사드 보복 조치나 뭐 이런 부분을 한 번에 처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번에 이제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화된 게 북한의 ICM 발사 때문에 이제 그 사드 배치가 뭐 임시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결국은 뭐 그걸 철회하기는 어렵다고 기정사실화되고 시진핑도 아예 이집권의 집행부가 출범되고 나면은 사드 보복도 좀 완화되거나 결국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기를 좀 기대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니까 싶네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국론이 분열되지 않기를 여야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그걸 뭐 기준으로 뭐 임시 배치가 잘한 거니 아니니 뭐 환경 영향 평가를 뭐 한 다음에 하기로 했었지 않느냐 뭐 또 문재인 정부가 뭐 후보일 때 한 말이랑 지금 한 말이랑 틀리다 입장이 바뀌었다 뭐 어쨌든 이거를 지금 가지고 갑론을박을 할 때가 아니라 외교적인 차원에서 지금 더 크게 보고 이 중국과 미국과 이 사이에 낀 우리나라는 정말 이 조그만 한 덩어리잖아요. 이 덩어리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다 같이 한 집안인 사람으로서 그죠? 그 입장으로 공존해야죠. 생각을 우리 조현선 씨가 정말 안타까운 심정 토로하시네. 교류는 북한이 아니라 남한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뭐 공감이 가지만 또 교류는 혼자 할 수가 없는 거라서 자꾸 하자고 쫄라야죠. 그죠? 지금은 좀 포기할 수는 없겠네. 지금 좀 길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해야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죠. 이것도 심각해요. 또 데이트 폭력 드디어 이제 법제화 되나요? 되게 우리 뭐 조현선 씨는 아름다운 연애를 하고 계셔가지고 또 기억하고 계시네요. 축하드리고요. 깨알같이 또 이렇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참 저희도 데이트 폭력 방지법 뭐 이래가지고 저도 개념이 아직 좀 덜 잡힌 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봤더니 이제 우리 표창원 의원이 아마 발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뭐 단순 데이트가 아니라 이제 어떤 동거남이 있는데 이제 그 뭐 사실혼상의 부부였는지 연인이었는데 이제 임시로 동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정말 참혹한 폭력 때문에 여성이 좀 피해를 심대하게 입은 사건이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무리가 일어나서 뭐 데이트나 뭐 사랑을 매개로 해갖고 모든 게 합리화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세우자. 그죠. 뭐 동거하고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뭐 지금 되게 흔하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뭐 길 가다가 길 가다가 그러니까 뭐 여성을 막 폭행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여자친구였고 술 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막 그렇게 심하게 폭행을 해서 뭐 앞니가 부러지고 심지어는 술에 취해서 본인의 차로 이렇게 몰고 이렇게 치려고 하다가 사람들한테 제지당하고 막 이런 일도 있었죠. 무차별 폭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연인이었다고. 그렇죠. 옛날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그게 약간 좀 남존여비 그런 게 좀 강할 때라 좀 많이 묻혀 있었겠죠. 주목받지 못하다가 약간 그런 게 좀 당연한 건 아닌데 어차피 뭐 남의 일에 남녀간의 상열지사에 우리가 끼어들 게 아니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실제로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게 가끔가다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고 또 데이트 뭐 현재 사귀고 있는 과정에서 뭐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한쪽이 이별을 보였을 때 그거 심각하죠. 그때 굉장히 폭력적인 반응을 보인다거나 심지어는 살해까지 하는 그런 경우까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진짜 잘 살려야 돼. 남녀간의 어떤 폭력, 그다음에 남녀간의 그 범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긴 있죠. 지금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그러니까 2016년이죠. 데이트 폭력으로 총 8,367명이 형사 입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친 거 말고 형사 입건된 것만 8,367명이 형사 입건됐는데 이 가운데 449명만이 구속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따져보면 5.3%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뭐 합의를 했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구속 사유까지 나온 네, 거죠. 그렇죠. 그랬다는 거잖아요. 시급한 근데 문제. 제가 이제 이게 한번 좀 저도 이 방송 주제를 이렇게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뭐 한번 검색을 해서 자료를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올해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고 네. 작년에도 이제 박남춘이라고 들어본 이름인데?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에요. 아, 그렇구나. 바로 제가 있는 사는 동네 지역구 의원입니다. 이 양반 뭐 평판 좋습니다. 동네에서. 근데 이 와중에 동네를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 광주 지역에 있는 어떤 대학에 이제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의대생끼리죠. 네. 근데 뭐 의대생 둘이 이제 서로 좋아했었겠죠. 근데 그 남자가 이제 그 뭐 애인이었겠죠. 그래서 그 여학생을 감금을 해갖고 이렇게 가둬놓고 뭐 폭행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벌금 1,2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런 게 있죠. 이제 의대생이 만약에 그게 뭐 아주 얼마나 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판사가 생각하기에는 어찌됐든 집행유예가 수반되는 이런 신체형이 감금형이 뭐 징역 몇 년에 뭐 집행유예 몇 년 이 정도만 얹히더라도 그거는 이제 의전원의 제적 사유에 해당이 됐었대요. 네, 맞아요. 근데 벌금형으로 끝나면은 이제 제적 사유는 안 된다는 거를 참작을 해서 그랬는지 아무튼 형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회적 논란이 한번 돼가지고 기억납니다. 그게 이제 박남춘 의원이 입법을 발의하게 된 모티브가 됐었는데 이제 그거는 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그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이제 폐기돼 버렸다는 거예요. 네, 예, 저도 봤는데요. 박남춘 의원이 데이트 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지난해 2월에 네, 이제 계류도 안 됐고 처리 의안으로도 되지 못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표창원 의원이 아직 그 발의한 건 아니고 발의를 한다고 예정이라고 이제 뜻을 밝히기만을 해서 저도 오늘 법안을 뭐 발의를 하셨다는 건가 해서 저도 찾아봤거든요. 그 국회 홈페이지 가서. 근데 아직 그 법안이 올라온 것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발표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 하겠다라고 하는 그 법안에는 어떤 것을 넣을 건지 그 내용면을 이제 살펴보면 신변 보호를 요청하면 경찰이 신변 경호, 현장 조사 등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넣을 거고, 그다음에 데이트 폭력 등 관계 집착 폭력 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제 발의한다고 이렇게 밝히셨어요. 그리고 또 이 법안에는 스토킹 피해 방지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을 거고, 또 스토킹도 주로 인적 관계에 관한 집착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데이트 폭력과 유사한 특수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폭력이라고 해서 막 두드려 패고 이런 거만 폭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도 굉장히 빈번합니다. 뭐 여자친구한테 가끔 가다 보면 자기 감정에 못 이겨가지고 쌍욕을 한다든가. 그렇죠. 뭐 소리 크게 지르는 것도 폭력이잖아요. 쌍욕을 한다든가, 뭐 소리를 크게 지른다든가, 네. 들고 있는 물건을 던진다든가. 네. 의외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도. 그러니까 이런 단순히 이렇게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냐, 뭐 두 사람 사이에서 관계에서 어떤 폭력적인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정의를 잘 하셔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구멍이나 좀 억울한 일이 당하고 있는데 법이 있는데 보호를 못 받는 뭐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게. 근데 헌법적으로도 저도 이제 옛날에 법을 좀 배운 적이 있잖아요. 돈이 아니라 제법이 근데 이제 우리가 폭행죄라고 할 때 타격만 폭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멱살 잡고 흔들고 이런 것도 다 폭행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폭행죄가 있고 또 다른 어떤 유사한 범죄가 있고 그러면 그걸 범죄 구성 요건이라고 그러는데 그
그런 행위가 다 좀 달라요. 이 죄명마다. 근데 저는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두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크게. 첫 번째로는 이제 이와 같은 뭐 가중처벌이라면 가중처벌, 엄벌이라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또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인데 여성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입법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가해자가 있으면은 이제 보다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자 이런 의견이 하나 있고 그 반대쪽 의견은 어떤 거냐면 이제 기왕에 또 어떤 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형법도 있고 또 전에 성폭력범죄 특별법이 있고 그다음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법들이 지금도 어떤 이제 처벌의 근거로 활용되거나 뭐 앞에 그런 뭐 의전원 사건 뭐 이런 거 있을 때 거기에 있는 것도 그냥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상해가 수반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판사가 가볍게 처벌한 것이지 법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않냐 이런 반론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이제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어오지 말아야 한다는 법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프라이버시나 뭐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하고 우리가 이런 엄벌의 필요성을 가지고 범죄를 억제해야 된다는 부분이 어디서 조화점을 찾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반대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것도 입법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결 방법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입법하기 전에 또 많은 공론화 과정이 이것도 그냥 뭐 필요하다 이래서 뭐 바로 입법화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공론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 보이고 또 이제 해외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봤어요. 네, 근데 영국의 경우에는 클레어법을 시행을 한다고 해요. 클레어법이 뭐냐면 데이트 상대의 가정폭력 전과 또는 폭력과 관계된 전과를 조회할 수 있게 한 법안을 마련했대요. 그러니까 뭐 그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트 상대의 가정폭력 전과를 조회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클레어법이고 네, 미국은 여성폭력 방지법 안에 그러니까 1994년에 여성폭력 방지법 안에 데이트 폭력을 아예 포함을 시켰대요.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해 법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그 가장 강력한 권한인 의무체포는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의무체포돼 피해자가 격리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격리하는 거를 제일 강력한 그런 조치로 이제 취했다는 거죠. 그리고 호주의 경우는 신체 공격, 스토킹, 폭력 위험이 형사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경찰 명령 72시간 동안 가해자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있는 곳에 접근할 수 없으며 보석 석방할 경우에도 법원에 출두하기 전까지는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건부 석방을 내린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뭐 범죄 모양을 띌 정도까지 간다면 저도 이제 그 생각은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지금 스토킹을 행하는 어떤 뭐 그것도 범죄자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과할 수 있는 형벌의 총량이 이제 8만 원 벌금이라는 거예요. 8만 원이요? 스토킹에 대해. 그죠. 너무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제 일반 범죄가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에 있어서 뭐랄까 저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이렇게 그 현재까지 뭐 처벌하는 어떤 근거 규정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대해서는 뭔가 그거를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런 데이트 폭력 특별법이라는 형태로 해갖고 처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제
또 그냥 일반 형법에 해당하는 조항을 추가를 하거나 이것도 이제 성폭력범죄 특별법에 조문을 신설을 해갖고 그와 같은 형태를 넣어야 될지, 예를 들어서 요새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새로 대두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휴대폰이나 이런 게 이제 캠코더의 기능을 다 갖고 있으니까 뭐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을 한다든가, 나중에 헤어지고 난 다음에 또 옛날 애인하고 있었던 그런 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뭐 사실은 여자만 창피한 게 아니라 이제 남자도 또 똑같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새로운 유형의 범죄는 사실은 성폭력 특별법으로도 규율은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어떤 뭐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거나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이제 음란행위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앞에 갖고는 있는데, 그런 거 이외에 뭐 스토킹에 관한 부분, 또 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절연시켜 갖고 격리시켜서 떼어놓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근데 하나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이제 뭐 이제 도둑열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성폭력이나 또 데이트 폭력이라는 거는 데이트라는 말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이성 간의 접촉으로 서로 이제 뭐 잘해보겠다고 남자 여자가 만나는 걸 데이트라고 규정한다면 그거는 은밀한 면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둘만 아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성범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아무래도 물리적 힘이 남자가, 물론 뭐 여자가 더 센 경우도 있죠. 뭐 태권도 선수가 있을 수도 있고 유도 선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보통 이제 여자를 피해자로 많이 이제 규정을 하게 되는데, 규정을 하게 되는 이유는 힘이 약해서 대부분 피해를 여성들이 입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증거가 좀 빈약하더라도 이제 여성의 진술에 의존해 가지고 처벌을 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반대로 어떤 모함이나 이런 걸로 이제 악용되거나 이럴 소지도 없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할 때 뭐 마이크 대고 얘기하면은 엄벌합시다. 누구 뭐 사회적 피해자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좀 처벌을 강력하게 해갖고 그런 범죄가 재발되면 안 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그래 쉽다 이런 건 아니지만 뭐 훨씬 더 힘 있는 목소리로 주장할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또 어떤 억울한 또 새로운 피해가 생기면 안 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 이거는 오히려 저도 얘기할 때 좀 용기가 더 필요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번의 토론으로 이게 뭐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 억울한 사람 때문에 뭐 배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게 계속 토론을 하고 사회 이슈화 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하든지 이제 그 흐름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뭐 이런 법이 만들어진, 사실 뭐 형법에 있는, 기존에 있는 형법에 추가가 되든지 아니면 특별법으로 만들어지든지,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다고 보진 않아요. 어쨌든 뭐 이 양형 기준이 세지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형법에서 세지든지 특별법으로 세지든지. 근데 그것이 계속 이렇게 그냥 이렇게 쉽게 그냥 한번 뚝딱 만들어지고 끝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논의화되고 공론화돼서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이런 것이 필요하고 여성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사건들이 아까 지금 1년에 지금 8,000여 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형사 입건이 8,367건이나 되고 여기서 고작 뭐 449명 5.3%만이 구속이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전 국민이 알게 되는 이런 공론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 국민, 전 남성과 여성, 전 세대가 이런 어려움과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인지하는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법이 뭐 어떻게 생기고
그 뭐 어떻게 생기고 어디에 생기고 특별법이 생기고 형사법에 뭐 이렇게 뭐 수정이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 국민의 인식이 변화되고 이런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인식을 하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그 시민의 그 인식이 변화되는 과정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약간 법학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약간 의문이 생기는데 만약에 남녀간의 폭력이 생겼어요. 어떤 남자가 데이트 중이었다고 추정되는 여자분을 때렸어요. 그런데 잡히고 난 다음에 나는 이 여자랑 연인 관계가 아니다. 그런 데이트 중도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경우에는 서로가 연인 관계라는 걸 증명을 해야 데이트 폭력으로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 그거는 이런 거죠. 이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실수로 범할 수는 없는 범죄잖아요. 네. 안에 뭐 어떤 게 있으면 다 고의범만 있는 거죠. 고의범. 근데 고의가 있냐 없냐 이게 데이트 중이었냐 아니었냐는 결국 객관적인 팩트가 어떻게 확정되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그 다음에 형사범죄는 기본적으로 입증 책임이 다 검사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검사는 대부분의 사실관계 확정을 경찰한테 의존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조서라는 거를 쓰게 돼요. 사실관계 조사도 할 것 같고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해가 발생하거나 이런 병원의 진단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걸 실체적 진실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그 사실관계가 있는 게 과연 범죄 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하는 거죠. 법관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약간 우려면 우려고 약간 의문이면 우려인 게 어차피 데이트 폭력 특별법이라고 하면 일반 형법 적용보다는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렇겠죠. 가중처벌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을 하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네, 예.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런 면이 있죠. 일반적으로, 예. 예. 그렇다면 데이트 폭력을 만약에 저지르고 난 다음에도 자기가 뭐 형을 감형받거나 처벌을 감형받기 위해서 데이트 중이 아니었다. 데이트 중이 아니라 그냥 일반 폭력으로 일반 폭행으로 그냥 넣어가려고 노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내가 이 여자와 뭐 혹은 이 남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걸 뭐 증인이든 뭐 증거든 뭐 그렇게 증명을 사실 해야 될 텐데 뭐 여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뭐 논의되고 있는지 뭐 그것도 하나 궁금하고 그리고 그게 진짜 제일 이제 문제인 것 법을 같아요. 만들어 갈 때 그런 부분도 이제 세세하게 그죠. 이제 논의를 해 가야 되겠죠. 근데 법 전문이라는 게 저도 법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읽어보면 그런 걸 일일이 규정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쉽지는 않죠. 그 뭐 용의자라고 본다면 용의자와 이제 주변인의 관계에 대한 추정은 검사가 조사를 통해서 통화 내역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뭐 일반 판사가 범죄에서도 결정해요. 그런 거는 네. 있는 거니까 그런 게 다 일일이 뭐 조문 안에 들어갈 수는 없고 어쨌든 이 사람들을 충분히 데이트하는 관계, 연인 관계로 볼 수 있다 하면 이제 그 그렇죠. 가중처벌법으로 적용되는 거니까 판사가 결정을 나중에 최종 결정을 그러니까 하겠죠. 그런 정황을 판단을 하려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혹은 그런 자료로 추정이 가능할 정도로 오래 만나거나 일정 시간 이상을 만나야 될 텐데 만약에 뭐 오늘 처음 소개팅을 해가지고 서로 좋아져서 뭐 하루 이틀 만나다가 뭐 그런 사건이 생겼다 뭐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애매하네. 엄연히- 만난 첫날 폭행이 이루어졌다. 이러면 이걸 데이트 폭력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엄연히 데이트 보통은 폭력인데 나중에 이제 그 경계선에 해당하는 거를 긋기가 어려운 거죠. 이제 경계 내외는 경계선이 있으면. 근데 보통 법을 제정할 때는 이런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법 제정 목적을 1조에 보통 써요. 네. 남성 그래서- 여러분, 네. 그러니까 법은 어쨌든 이렇게 정해서 네, 그거는 이제 그렇게 뭐 법은 잘 이렇게 만들어갖고 하시면 돼. 저는 여자로서 여성으로서 정말 그 온 사회의 그 인식과 국민들의 인식 수준과 이런 합의된 어떤 그런 인식이 이런 논란이나 이런 논의를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그건 뭐 공감가죠. 올바른 네. 말씀이시고 네.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게 첫 번째가 그 의문이고 아, 두 번째는 어쨌든 범죄는 맞아요. 범죄는 맞는데 일반적으로 멀쩡한 사람이 자기랑 뭐 사귀고 있다거나
혹은 뭐 자기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여자한테 뭐 폭력을 가한다거나 혹은 남자한테 폭력을 가한다거나 그런 뜻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까 인식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정신병원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그냥 사이코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왜 멀쩡하게 사귀다가 갑자기 이렇게 여자가 우리 헤어져 이렇게 하면 왜 갑자기 그런 남자가 왜 그쵸 여자한테 복수심이라도 감히 나한테 헤어지자고 할 수가 있어?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어떤 이렇게 위해를 가하고 싶은 충동이랄까 이런 게 평소에는 모르다 이런 사이코 기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화는 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뭐 차였으니까 화는 날 그렇지 수가 있는데 화를 넘어선 그죠. 어떤 사이코적인 막 그런 걸 그러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 정말 우리 이거는 뭐 그 상담 남자 시간에 여자를 떠나서 여자도 맞아, 또 쉽게 맞아. 안 물러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래. 그러니까 남녀의 인식 뭐 그런 그러니까 국민적인 인식으로 사실 바뀔 수 있는 문제인가 싶기도 해요. 아까 네. 인식 문제에서. 근데 그런 게 좀 깔려 있는 건 아까 남궁은 씨가 이제 딸 가진 부모로서 좀 공감이 간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또 아들 가진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래 이런 마찬가지예요. 아니 첫 번째로는 그 생각도 들죠.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또 가해자로 오해받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 또 실제로 그런 가해를 해서는 안 되게 잘 교육해야겠다 뭐 이런 맞아요. 생각도 네, 들고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또 독한 여자 만나갖고 걸려들면 얘가 또 걸려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반대로 이제 딸 가진 부모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염려가 좀 더 클 것 같긴 해. 나도 약간 이게 성에 대해서 매우 중립적이진 않네. 어쨌든 뭐 본인이 아들을 데리고 있고 본인이 딸을 데리고 있고 이러니까 각자 편향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남녀 간의 인식이나 그런 걸 뛰어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본인이 약간 좀 억눌린 감정이 있거나 뭐 주변 사람이 약간 이상한 것 같아. 그랬다도 나 정신과 치료 좀 받아보지 이런 얘기 함부로 못 하잖아요. 인식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일을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길을 걸어다니는 게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인식도 같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렇죠. 그런 것도 논의를 우리가 공론화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네. 연인에 대한 폭력성 이런 게 단순히 연인한테만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평상시에도 네. 그런 요인들이 여러 번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화를 못 참는다던가 아니면 어떤 기절을 못 참는 거죠. 화든 뭐든 분노를 못 참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 가장 약한 대상 앞에서 그게 이제 다 꺼내 보이는 그렇죠. 거죠. 그 여성이라서 그런 게 아니지. 이보다 네. 나보다 근데 약해서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있으니까 그게 또 여성이라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자기보다 약한 대상을 찾으면 그렇지. 그렇게 근데 그건 민욱 동지가 이제 어떤 뭐 작가적인 관찰력 뭐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인간 군상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요새는 이제 사람들이 옛날에 이렇게 못 먹고 못 살 때 이때보다는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도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는 더 피곤하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이제 마음이 아픈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이게 근데 그거를 정말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게 단순히 뭐 교육만 갖고 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카운셀링이나 정신과 치료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런 걸로 저희 그런 위험 요인들을 미리 관리할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은 수의 범죄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뭐 정신과 치료라든가 위로,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위로거든요. 공감과 위로거든요. 근데 그걸 꼭 정신과 의사가 꼭 할 필요는 없어, 사실은. 가정에서 사실은 그게 완벽하게 자라면서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주위 뭐 형제나 가족으로부터 그게 완벽하게 받고 자란 상황에서는 그런 게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자라면서 지금 우리 산업화 사회에서 막 부모님들 바쁘게 일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그걸 충분히 이렇게 받지 못하고 지금 자란 거란 말이에요. 무시되고 너 그냥 그런 감정쯤은 무시되고 돈 벌고 하는 게 더 중시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자라다 보니 그런 감정이 무시된 거죠. 이제 무시된 채로 지금 빠른 산업화 시대를 살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뭐 요새 뭐 다들 맞벌이 하시고 뭐 여성들의 사회 진출 뭐 이런 거 얘기하기도 하고 동의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안 하면 살 수 없는 구조, 사회 구조라서 어쩔 수 없기도 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저는 이제 여성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또 남성이 이제 혼자서 외벌이를 해서 가정을 일구고 하는 저는 그 안정된 구조가 사실은 제일 가족 완벽한 이런 가족의 형태라고는 사실은 생각을 해요. 그게 가능하도록 사회가 그 샐러리가 보장이 되고 하는 것이 제일 이게 완벽한 구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아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미영동지는 본인의 이제 경험에 비춰가지고 그렇죠. 그게 예. 가장 이상적인 이상적인 예. 가정의 모습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거고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인데 저는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죠.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은 다르지만 저도 근데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이상의 가장 화목하고 아름다운 네, 가정을 맞아요. 꾸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정말 n분의 1 하듯이 남성과 여성이 가사와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생활에 똑같이 한다는 것은 캐릭터와 그 다음에 아이가 엄마와 아빠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그들께서 원하고자 하는 바 이런 게 달라가지고 굉장히 쉽지 않은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가 아무리 뭐 육아를 책임지고 보육을 책임지고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엄마 네. 아빠의 사랑을 원하고 또 다른 걸 원하니까 저 사람은. 근데 우리가 처음엔 뭐 데이트 폭력 특별법 이렇게 해갖고 이제 법안의 발의나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 이제 법으로 규율되는 것도 다시 가정으로 연결되고 인성으로 연결되고 왜냐하면 이렇게 또, 보니까 그리고 그 법을 딱, 지키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선을 그을 수가 참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맞벌이 외벌이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동 심리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엄마랑 아빠랑 각각 10분씩 아이들과 차분히 얘기를 나눠도 효과는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거랑 정서적 효과는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집중한 시간. 네. 그래서 뭔가 뭐 외벌이나 맞벌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순전히 본인이 피곤하니까 신경을 덜 쓰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못 내는 거고. 아유 확 찔리네. 이게 나도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입시 자료에 대해서 이따가 좀 우리 동지들한테 이제 상의한다고 왔는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 본질은 그런 것 같아. 자꾸 이 경쟁을 강조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제가 아는데 내 아이한테 너만 경쟁에 참가하지 말라고 할 용기는 또 없는 거야. 근데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옛날에 독도에 다닐 때는 이제 형사정책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네, 거기 보면 범죄인을 구분하는데 참 그게 이제 생내자 범죄인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타고날 때 좀 불량기를 타고났거나 뭐 이런 사람들. 그걸 법에서 당신이 사이코패스 뭐 이런 사이코패스. 사람들. 이런 경우에 이제 왜 그러냐면 범죄의 원인을 알아야지 범죄가 발생하는 걸 예방하고 또 그거를 계도해 갖고 이제 개선을 해서 재범의 확률을 막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아예 그런 그 연구 분과학이 있어요. 형사 정책이라는 과목이.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근데 거기에서 얘기는 생내적 범죄인이 다다 그러면 답이 없는 거잖아.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한테는 이제 선악이 공존해서 내가 이제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범죄 유혹이나 범죄로 나아가야 되는 비율이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정책적으로 범죄를 억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처벌을 강하게 하는 거. 그것도 범죄 억지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이제 수단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옛날엔 형무소라고 부르다가 요새는 교도소라고 불러요. 그게 뭐냐면 가르쳐서 계도해가지고 다음에는 재범이 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게 이제 반영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원래 있었던 주제로 돌아오면은 결국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미영 동지가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제 가중 처벌을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자 이런 목적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현재까지는 처벌되지 않는 형태로 돼 있는 범죄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났을 경우에 그 범죄를 어떻게 단죄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하고, 근데 이게 이제 향후 발의되면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공론화 과정에서 그런 형평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제 가만히 돼가지고 입법이 됐으면 좋겠네요. 또 지금 이제 이것을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는 또 시급한 이유가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이 형사 입건되는 이 8,367명이 이런 수도 이렇게 숫자상의 이런 통계 수도 말해 주듯이 너무 많은 너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짝이라 치면 17,000명인 거잖아요. 아이고 그러네요. 5,000명 중에 17,000명이. 어머 그러네요. 좀 확 와닿는 또 그 계산을 해주셔가지고. 두 명이니까. 그렇죠. 짝으로 치면은 전체 인구에 그게 또 20, 30대로 집중된다고 생각하면 진짜 되게 심각한 거, 네, 높은 비율이래요. 네,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인의 정서 특성상 그렇죠? 또뭐 교제하는 사이기에 데이트 폭력이 있은 다음에 또 사과를 하면 또 그 사과를 또 무작정 믿고 그 다음에 다음엔 안 그러겠지 또 우리 또 그러잖아요 데이트 중에는. 그러니까 뭐 폭력적인 부분만 또 고치면 괜찮겠지. 이 사람 평상시에 참 괜찮은데. 요것만 아니면 괜찮은데 뭐 이렇게 사과만 또 가해자는 우리가 피해자 여자 입장에서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인데 가해자는 또 사과만 하면 또 받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부분 정말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가 또 되게 큰 문제고, 또 데이트 폭력이 그래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게 지금 되게 그 시급한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심각하네요. 네, 그래서 빨리 이제 제정이 돼야 되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많이 이제 인식 변화도 일어나야 되고 이제 공론화가 시작됐으니까 이게 뭐 빨리 뭐 법이 제정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많이 공론화되고 많이 이렇게 토론이 되고 인식 변화도 일어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공론화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정신과적인 측면. 그렇죠. 그것도 공론화돼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의치 않게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또 참여해주신 분들은 이제 또 결국 가정교육 문제로 귀결돼가지고 또 열띤 토론해주시네요. 사실 거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교육을 그럼요. 가정교육 제일 중요합니다. 사이코패스도 가정에서 교육을 잘 시키면 사람을 죽이지 않는데. 그렇죠. 그래요. 참. 근데 제가 우리 댓글에도 아까 그런 얘기를 쓰게 되던데, 이게 우리가 주마다 이제 그 정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제가 좀 무겁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또 미사일 날아다니고 막 이러니까. 근데 뭐 그럴 때마다 그래도 뭐 이렇게 안비어천가 이거 하지 말자 그랬는데, 그래도 안희정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더 나중에는 좀 나아질 희망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막간을 이용해서 좀 홍보를 하자면 우리 또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우리 농화를 우리가 농화를 가잖아요. 근데 우리 정에서 이제 그 당진으로 농화를 가는데 우리 안희정 지사님도 참여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민주환 여사님도 또 참여를 해주시고 하루씩 많은 분들 또. 갑자기 신청자 확 늘겠네. 이렇게 마감이 있어요. 근데 마감이 됐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아무튼 뭐 여러 활동이나 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어떤 주제를 정해갖고 얘기해보고 이러는 것들이 사실은 제가 제일 기쁜 것 같아요. 스스로가 제일 기쁘고 또
이럴 때 이제 서로 우리 뭐, 이은경님 그러게 우리 막걸리 파티 한답니다. 우리 네. 안희정 지사님과 함께 감자전 하실 거죠 메뉴. 네. 아유 뭐 짝짝꿍이 좀 구체적인데 네, 우리 식단, 이거 식단 뭔가 찾는데. 모종에 짠 게 있는데 아니 아니 저기 리더란에서 우리 식당을 좀 짰으니까 그러시군요. 네, 예. 그 감자전과 막걸리 파티. 아 좋겠네요. 그러게 아이고 저도 이제 아무튼 시간을 최대한 내보도록 노력 네. 중입니다. 그러니까 네. 시간을 우리 최대한 내서 우리 참여하도록 합시다. 네, 그러시고 네, 아유 사회자가 이제 클로징 멘트 하시죠. 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주제 나눠봤는데요.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너무 더웠는데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아, 오늘 아까 그래도 저기 태훈이는 아주 그냥 지친 표정으로 들어오던데. 너희의 지약입니다. 네, 네, 우리 뭐 네. 저기 동지들도 다 이제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여름에는 또 컨디션 조절 잘하면서 또 다음 주에 만나서 또 우리 왁자지껄 떠들고 네, 네. 같이 그 채팅으로 상의하면은 훨씬 더 더위를 잊는 방법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지금 휴가철인데요. 휴가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 오, 오. 네, 휴가철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고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네, 네. 예의 바른 청년일세. 그러니까. 저희는 다음 주에 뵙는 걸로. 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네. 정묘 전